이 강의가 저 자신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황당하게 느껴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새롭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는데 지금 제가 어떤 영역을 좀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할 때 제가 제목이 좀 더 본격적인데 세계의 가치 지도라고 되어 있죠. 가치 지도. 이 가치 지도를 제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근데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국가들을 가지고 가치 지도를 그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미국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세기 때문이 아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인을 위한 강의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제도 속에 어떤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존 로크의 통치론을 여러분이 읽어보지만 통치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을 그렇게 착하게 보지 않는다. 북한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모든 사람이 모두 자기 지도자를 존경하고 도둑이 없고 서로가 참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체제라고 선전을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유토피아는 사람이 다 착해야 돼요. 이타적이어야 되고.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이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욕심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금도 싫어하잖아요. 골드. 그런 것도 싫어해가지고 금을 누가 씁니까? 죄수들 목걸이로 쓰잖아요. 이렇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미국의 특징은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도로 만든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리바이어던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 상태를 종식시켜줄 존재로서의 위대한 거인 같은 존재, 군주 같은 존재를 꿈꾸지만 통치로는 사람이 그런 해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현대 국가인 미국이야말로 가장 유토피아주의와는 다른 종류가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길게는 안 살았는데 미국도 너무나 많은 모순 덩어리예요. 참 많은 흑인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모순이 많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를 지나가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정한 양극화를 보려면 한국을 나가야 되죠. 한국이 양극화를 가장 적게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이재용 집이 크다 막 그러지만 플로리다 이런 판비치 같은 데 가봐야 되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적을 얻고 싶어 하는 나라. 첫 번째가 미국이죠. 가장 국적을 얻기가 힘들죠. 그런 나라가 된 게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세고 그래서가 아니고 지난 100년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데요. 1시간에 미국을 강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1시간 20분, 30분, 2시간이라도. 불가능합니다. 핵심을 다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진들을 갖고 왔어요. 사람들의 사진. 이 사람들 좀 관심 가져보세요. 이런 사진을 주로 갖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우리가 20세기 그 후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데 적어도 그래도 냉전 종식 전에 그 러시아, 소련이 공산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몽골, 동구 대부분이 공산화되어 있을 때 이 지도를 보면은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참 힘든 지경에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38선 휴전선 이남 지역만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지원해 준 겁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라는 그 강력한 동맹.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했는데요. 이 한미 동맹을 누가 맺게 했나? 제가 생각할 땐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 원하지 않았어요. 전 이승만도 정말 참 그냥 이승만 이렇게 말해버리기에는 너무 신비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한번 가면서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모든 영역에 이 영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적 기반 이렇게 하면은 말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평신도의 영적인 각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종교 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기독교라는 것은 평신도의 영적 각성, 그러니까 윤리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주데오 크리스찬티라는 말을 써요. 주데오 크리스찬티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일단 이 단어를 가지고 미국을 접근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주데오 크리스찬티라는 것은 그 서구적인 법과 도덕의 근본적인 가치 토대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또 그 서구 문화에 미친 종교적 영향에 대한 표현, 직접적 표현으로서 정치 영역에서 사용된다. 왜 이게 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냐면 미국 법정에서는 이 주데오 크리스찬티 같은 단어를 가지고 법리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케이스를 이제 최근까지도 있는데 그 말시 vs 체인버스라는 케이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그 입법 의회 같은 데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화당 이런 정당 행사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기도회를 집전할 수 있는 그 채플린을 둘 수 있게 허용해라. 그런 것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그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80년대부터 이제 도전이 심해졌는데 이때 그 당시에 그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주데오 크리스찬티 트레디션이라는 개념 속에서 기독교 채플린이 목사가 기도회를 집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도전이 훨씬 심해져서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심슨 vs 체스터필드 카운티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스라는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다면 그럼 위칸이라는 이 마녀 같은 존재도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종교 자유를 가지고 기독교 전통을 많이 도전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그 결론은 어쨌든 안 되는 걸로 났어요. 역시 그때 유대 기독교 전통,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in the name of Judeo-Christianity, Judeo-Christian
트래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한국하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한국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미풍양속. 민법에 그런 용어를 썼었죠. 그리고 뭐 신이 성실 이런 단어, 이런 말도 이건 근데 그 굿페이스 이런 것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미풍양속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엔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무슬림도 같이 쓰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와 기독교를 엮어주는 것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무슬림도 아브라함에 연결이 된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것이 그 셈 계열이라 그러죠. 그 셈 계열의 이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천티 또는 주데오 크리스천 그 무슬림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을 사용하자.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이슬람, 무슬림이 하나가 되자. 이런 이제 무브멘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이제 보시면 12장 이후로 올라가면 뭐 13장, 4장, 5장, 6장, 7장, 18장 이렇게 쭉 가고 21장 이렇게 쭉 가면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데 너무나 심각한 그런 성경의 챕터들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이 서로 갈라지는 거죠.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전통으로 갈라지는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 수천 년 전의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2018년 오늘 현실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지고 보면 2018년이라는 그 연호가 그 연대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그 연대기를 거부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주체 연호를 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 연대기 그 연호를 쓰는데 그래도 북한만 해도 주체 뭐 지금 주체 몇 년인가요? 아마 100년 106년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가로를 해서 꼭 2018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심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개념 이전에 이삭을 통해서 구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유니크니스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내자. 무슬림도 좋고 불교 신자도 좋고 다 좋지 뭐.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 말고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특별히 구별이 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구별. 이어 마크라 그러는 여러분 아시는 이 사람은 구별된 존재야 라는 거 있잖아요. 2018년을 살아가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 문제 가운데 그 가장 깊숙이는 누가 구별되었는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너무 두려워요. 그쵸? 근데 이 질문을 쏙 빼면 누구나 다 수박
겉핥기예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무슬림 이렇게 가서 모두가 하나의 평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막상 진정한 평화는 샬롬은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해지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없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걸 신앙을 차원을 떠나서 2018 지금 세계가 어떤 가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갖고 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말하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데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넌 자꾸 더럽다고 말하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 사도행전 10장이 나오죠. 내가 그 음식들이 너가 지금 더럽다고 말하는 그 음식들을 내가 사실은 전부 깨끗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메시잖아요. 이방인. 사실 우리가 젠타일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는 청교도의 나라인데 이 청교도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별된 이방인들의 전통이죠. 말하자면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과 이방인들하고는 뭐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묶어놓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감각 속에서 이제 바라보면 참 고민이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슬림도 주데오 크리스천 무슬림도 엮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건가? 구원자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거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던져놓고 지나갈 거예요, 일단.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는 걸로 그 사회의 중심 가치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그 $100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 직위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국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높이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피레침을 개발한 사람이죠. 피레침. 그렇죠. 발명가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 같아요. 그 발명가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건국 때 이 시편 127편 1절을 가지고 건국의 기반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건국의 아버지 또는 그 건국 과정에 있어서 그 세운 어떤 그런 가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17세기 초에 1630년 그 무렵에 그 청교도들이 그 대륙에서 비즈니스 루트를 타고 모두 박해를 피해서 건너왔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식민지가 끝났던 150년 정도 지났던 그 18세기 말 무렵을 우리가 미국의 건국 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국이 참 독특한 게 처음에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나? 다 비즈니스 루트를 타고 이렇게 해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갔지만, 정말 청교도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정국가를 꿈꿨거든요. 신정국가. 디아크라시 국가를 꿈꿨어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이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신정적인 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에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신정, 그 기독교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나뉘어요. 교회가 국가를 타락시킨다. 또는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정부가 교회를 오염시킨다. 이런 식의 이렇게 논의가 생기면서 굉장히 빨리 정교 분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많은 논의의 결과로 생긴 게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수정헌법 1조에 들어가 있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럼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문제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그 수정헌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권리장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미국의 이 수정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여쭤보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그것이 세속국가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아마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걸 거예요. 미국이 과연 세속국가인가? 제가 지난번에 일본이 과연 세속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그 질문을 던지고 집에 가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세속국가 아니야.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포장일 뿐이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 미국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종교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독교의 선포죠. 말하자면 일본을 향해서 당신들 이제 기독교 믿어. 이제 그 신도 다 버려 라고 절대 하지 않죠. 그렇지만 메가더가 일본에 갖고 간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이었거든요. 저는 결론을 빨리 말하는 게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시대에 중국과 지금 당장 중국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아예 뭐 기독교는 말살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종류의 가치 전쟁이 벌어져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셜로한 그 낮은 차원의 그런 기독교인, 뭐 종교인이 된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국을 할 때 아주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근본은 여호와가 집을 세웠다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건국을 선포하고 곧바로 전혀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자주 이제 언급을 하는 사람이죠. 조지 위필드라는 뭐 기독교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770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1770년 그때 무렵,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대륙회의가 있고 이게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 그 본격적인 미국의 독립이 시작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 전에 이 사람이 설교가로 어떤 일을 했냐면 13개 주를 계속 순회 연설을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주가 유나이트 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시켰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공식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런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인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건국 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 2018년의 한국의 현실은 건국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휴전선 2부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장이 안 되고 사라지는가 마는가, 이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한반도의 현실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장 좋은 참고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에서 나중에 미국이 독립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할 때 13개 주가 모여서 USA를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과는 뭐가 다른 거지? 유럽과 다른 미국은 무엇인가? 영국하고 미국은 유사해요.
제가 곧 영국을 가보려고 해요. 며칠 동안. 근데 영국하고 미국은 유사하고 법도 예전에 영국이 갖고 있었던 몇 세기 전의 법을 지금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법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전통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국과 미국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게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미국을 접근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서부로 진출하고 나서,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진출하고 나서의 미국, 그러니까 50개 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미국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그러니까 동부만의 미국이 아니라 서부로 확장된 이후의 미국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돼요. 이거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에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존 마샬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존 마샬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이 존 마샬이 만든 미국은 아직까지 서부로 진출하기 전이에요. 그쵸? 근데 서부로 진출했던 그 19세기 미국 역사는 영적 대각성운동, 2차 영적 대각성운동과 함께 진전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 개의 영적 대각성운동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3차는 세계 선교로 진출한 거예요. 한국에 왔던 많은 미국 선교사들은 3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아들들이에요. 2차 영적 대각성운동을 동부에서 서부로 진출할 때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19세기에 미국이 만들어지는 그 전 단계에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라는 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갖게 된 미국,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법부가 심각하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 사법부가 미국 사법부하고 발생론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그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미국에 대한 하나의 인식이 열리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마샬이라는 사람은 뭐 형제가 15명이나 있는 아주 대가족의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이 존 마샬이라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이었고요. 토마스 제퍼슨의 그 친척이에요. 외가 쪽 친척인데 그 존 마샬이라는 사람은 워낙은 정치인이에요. 국무장관을 했죠. 그 정치인이었고 나중에 이렇게 그 대법원장이 됐는데 실제로 법률 교육은 거의 받지도 않았어요. 뭐 몇 달, 불과 6주라는 설도 있고 석 달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마샬 같은 경우는 법률 교육을 굉장히 짧게 받고도 버지니아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던 1800년 그 무렵에는 대법원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건물도 없어서요. 그 의회, 국회, 의회에 새들어 살았고요. 아무도 뭐 별로 반기는 그런 직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방 판사가 그 당시에는 교통기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법원 중에 썰킷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원들이 있거든요. 순회 법원이라고. 그건 다 연방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연방을 하기가. 근데 이 존 마샬 이후에 미국의 그 연방 법원은 엄청 강해져요. 어떤 경로로 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마버리 버시스 메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을 자세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마버리 그 버시스 메디슨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가가 아니라도 일반 그냥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마 이 그 판결을 대부분 다 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마버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미국이 처음에 건국을 하고 났을 때 큰 갈등이 뭐냐면 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리퍼블리칸이라 그래요. 공화파라 그러거든요. 공화당. 지금 링컨이 만든 공화당하고 다른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중시하는 이 공화파가 있었고, 그 연방을 중시하는 그 연방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생 연방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스 대통령은 연방파거든요. 2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선거에서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물러나면은 이 연방 그 페더럴리스트가 굉장히 약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빨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원 조직법을 만들어서 그 저디셔리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서 판사를 막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 자기 임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임명장을 썼어요. 미드나잇 어포인먼트라 그래요. 한밤중에 이렇게 임명을 한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밤늦게까지 임명장을 썼으니까 송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12시 땡 된 거예요. 신데렐라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퍼슨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송달이 안 된 사람들 그 판사 임용시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임용이 안 된 사람이 마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을 해줬으니까 판사로, 연방 판사로 임명을 해달라고 마블이 판사가 이렇게 미국 대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그게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딱 맡았는데 그 국무장관을 했다가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이 됐던 존 마샬. 미국 대법원장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담스가 자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심기 위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대법원장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래도 권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지금 마버리 판사 이 판결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을 뭐 망신을 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계속 판사를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아담스 대통령이나 제퍼슨 대통령이나 얼굴도 살려줘야 되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세히 따져보니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 그 마버리 연방 판사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은 리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을 의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 법률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 조직법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니까 이 판결을 자기가 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각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의원들이 만든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사법부가 엄청 세지는 거죠. 그때만 해도 거의 이권 분립이에요. 원래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로크도 이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시대에서 사법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법부 판사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권위를 갖게 된 거죠. 이거를 이헌법률심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헌법률심사권을 그 헌법이 딱 이렇게 써준 게 아니라 이 판결을 통해서 장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마샬이 위대한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런 권력 분립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참 거의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한국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임기가 라이프 테뉴어가 아니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법부가 그 행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그 대법원 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만큼 대법원 판사라는 그 포지션 자체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컨대 미국 제도가 우리 제도랑 다른 점이 있다면 삼권 분립이 확실한데 그 각각의 권력이 또한 엄청 센 게 특징이에요.
대통령 권력도 엄청 세고요. 대법원 판사 권력도 엄청 세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권력도 엄청 센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권력들 세 개가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을 체험을 못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든지 권력의 견제 이런 부분에서 아직 아주 미흡한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법치, 뭐 자유민주주의 이게 말로는 하는데 그 미국에서 뭐 수입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 너무 취약해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북한 수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영장 판사를 친정부 인사로 딱 심어 놓으면 불구속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인권이 발전한 나라는 가능하면 구속을 안 시키고 재판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확립이 됐었어요. 그게 아주 많이 발전된 민주주의의 어떤 징표였거든요.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작정 지금 검찰에서 계속 영장 무조건 집어넣어. 저는 지금 변희재 씨가 지금 감옥 가 있는 게 제일 신기해요. 왜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법익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개심하면, 미우면 감옥에 지금 인신구속을 시켜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후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제도가 참 취약한 거를 지금 확인해보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우연 같은 필연 같은 우연에 의해서 신비 같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탄하게 형성된 거다. 아주 탄탄하게. 그러니까 존 마샬 이후에 아무도 미국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대법원 판사 시키면 뭐 딴 거 하겠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시장 할래 막 그랬는데 분위기 딱 바뀌었어요. 그만큼 사법부가 확립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어서 이 표현을 들고 왔는데 의회 건물에 새들어 살던 대법원이 집주인이었던 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의 이름으로 찢어버린 사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엄청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존 마샬과 토머스 제퍼슨의 그 전쟁, 친척끼리의 전쟁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쟁점이 이 종교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존 마샬은 너무나 경건한 집안의 아들이고 자기도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10명인가 낳았어요. 그런 존 마샬은 아주 경건한 기독교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종교의 자유라는 이 조항, 수정헌법 조항이 그 많은 부분 미국을 타락시킬 것으로 봤대요. 그래서 반대를 했대는데 그때 그 토머스 제퍼슨의 입장은 교회가 정부를 타락시킬 수 있다. 그런 선례가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에. 그래서 이 입장으로 종교 분립 원칙을 헌법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저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했고 국가가 교회를 오염시킨다. 어쨌든 미국은 종교 분리를 확실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미국이 세속 국가로 가는 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수준이 높은 질이 높은 신앙을 겨냥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각성, 각 그 평신도의 영적인 각성을 배경으로 한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이 조항을 통해서 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진 200년의 과정은 계속해서 종교 자유 조항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역사예요. 그것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한 지난 오바마 정권 때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때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설날 때 이렇게 명절 지내듯이 크리스마스 때 뭐 집을 완전히 장식을 하잖아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요란하게 장식을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금지되고 나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둡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디오를 켜면 계속해서 해피 할리데이스 하는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계속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전통을 이렇게 말살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거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표를 완전히 엄청나게 이렇게 수확을 한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해서 거의 울 지경인 거예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거를 금지시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뭐 열광을 하고, 그런 사태가 지난 그 미국 선거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국 정치의 그 바탕에는 윤리든 아니면 전통이든 아주 뿌리 깊은 그 청교도, 기독교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쯤에서 아까 했던 질문을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그 영국, 저 프랑스 왕당파 귀족 출신의 지식인이죠. 이 사람이 미국을 여행을 하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요. 전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단어가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 나라의 국호에 이 데모크라틱이 들어가는 나라는 대부분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 디모크라시가 들어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뭐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북한 같은 데서 민주주의라고 쓰는 것과 그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이건 다 자유민주주의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쓰고, 워낙에 우리나라도 원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그 자유가 없었어요. 한국 헌법에도. 그건 그 제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70년대에 들어간 단어거든요. 그때는 민주주의가 정말 적화랑 섞이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반공법이 없어지면서 아마 그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단어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여러분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때 이 서문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평등 원칙의 점진적인 전개는 섭리적인 사실이다. 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신기한 일들 가운데 국민들 사이의 생활 상태의 전반적인 평등만큼 강렬하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미국은 불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너무 부자고 자본주의, 경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토크빌이 거의 뭐 너무 놀라서 그 쇼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평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족 제도가 없다는 뜻이겠죠. 귀족 제도의 흔적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상원을 보면. 그렇지만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오래된 전통으로서의 귀족 없죠. 지금 프랑스에 있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 살아봤자 평생 움직이는 동선이 다른 존재들이 있다. 그 동선을 못 가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프랑스나 영국에는 귀족이 있죠. 근데 이 귀족 출신이었던 이 토크빌이 미국에 갔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다른 이제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그 인용한, 귀족은 사닥다리를 걸어 내려갔고 평민은 올라갔다. 전자가 내려간 반면에 후자는 올라간다. 반세기마다 양편은 서로 가까워지며 오래지 않아 그들은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토크빌이 정말 예언자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자로 있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다 만날 수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인터뷰를 해줬어요.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 좀 작은 나라의 대통령들도 다 응해줄 정도로 그만큼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가 셌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체험하면서 언론인이 이렇게 힘이 세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빨리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힘이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됐거든요. 일반화됐어요. 근데 인터넷이 보급이 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그 실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 언론이 힘을 갖는 배경은 특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종이 뭐냐면 인터넷이 없을 때 하루라도 빨리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 마침 김정일 사망 이런 거를 등소평 사망을 한국 언론이 특종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등소평 사망 이렇게 딱 하면요, 그 다음날 다른 언론들은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일보가 이거를 등소평 사망을 특종을 했죠.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 다음날 이 보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이 먼저 보도한 거를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기사를 특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 혼자 단독 특종 그래봤자 다른 언론이 안 받아주면 특종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이제 말하는 거고. 그 특종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서 경쟁 언론사도 다룰 수밖에 없는 보도를 먼저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워낙은 이 개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자산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이 특종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니까 등소평 사망했는데 2초 후에 뜨는 거예요. 2초 후에. 누가 먼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써줘야 돼, 앞에. 단독, 이렇게. 예전에는 그거 쓸 필요 없었어요. 뻔한 게 아니까. 이거 중앙일보 단독이야, 중앙일보 특종이야, 조선일보 특종이야. 다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초 단위로 하잖아요. 특종 개념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특종 개념이 무너진 걸 보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힘을 다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제가 했던 게 2000년이에요. 2002년에 제가 그만뒀는데 굉장히 기쁘게 그만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언론사들이 힘이 사라지겠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에 와서 언론사들의 환경을 보니까 고전적인 이 언론의 기능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남아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출입처. 그러니까 어떤 언론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할 수 있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뭔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건지겠다고 거의 1000명씩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기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엄격하게 정해졌는데 요즘엔 그것도 다 무너져가지고 뭐 누구나 다 거의 청와대 쉽게 출입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사,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언론계 말고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변호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닥터도 마찬가지예요. 닥터도. 우리가 어릴 때 닥터는, 우리 시골에 닥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왕 같은 존재라 그럴까? 그 집에는 구경도 못 가볼 정도였거든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크빌의 이 19세기 글이 요즘 생각 참 많이 나는데, 이게 정말 섭리적인 것이라면 모든 영역에서 높았던 것이 낮아지고 수렴되고 같아지는 게 역사의 방향성일 수 있겠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미국이 한국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미국과 한국의 강렬한 마주침은 3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건 조약은 아니에요. 이건 조약은 아니고 그 당시에 테프트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그 일본에 방문해서 그 당시에 그 수상이었던 그 카스라 타로 수상하고 나눴던 대화록이에요. 대화. 근데 이때 그 대화록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이 대화록이. 근데 이 대화록을 가지고 마치 그 미국하고 일본이 너는 필리핀 가져라. 나는 한국 가지겠다. 이렇게 밀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워낙은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썼던 그 칼럼을 좀 길지만 좀 읽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마주치는 장면을 제가 시작하고 있어요. 이 대화록에는 테프트 장관이 자신의 발언은 대통령의 위임이 없는 개인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보낸 이 전문, 외교 전문은 미국과 일본이 당시 국제 정세 판단과 향후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당시에 문호 개방 정책, 오픈도어 팔러시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아시아 대륙에서의 패권 국가 출연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런 미국에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이 비망록의 핵심이다. 나아가 일본은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일본 비공식 3국 동맹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카스라 테프트 이 밀약이라고 하는 이 대화록은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아간파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전쟁에서 질 나라로 도망가지를 않나.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보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을 미국이 좀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했던 배경에 야간 파천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전달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크리티컬한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에 역사의 방향성을 읽어내는데 무력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잘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전 요즘에 TV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어이가 없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기사 내용은 안 봤지만 뭐 이렇게 에스더가 국정원에 우파 학생 운동 조직을 만들자고 뭐 제안했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아까 봤는데 그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밤에 전화했어요. 며칠 전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보세요. 그럼 대학가가 전부 다 김일성 자금 받아가지고 주사파 학생운동권 다 포진하고 있는데 그게 좋습니까? 그거 방치해야 됩니까? 당신들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다 김일성 패밀리의 반인도 범죄 협력자로 역사에 기록해 주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또 열심히 쓰고 있겠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의 악행이 덮여있을 뿐이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우주가 생긴 가장 큰 악행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른다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 뭐 평화가 어떻고 그런 거짓말을 하니 얼마나 역사를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까?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전도되고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조금 더 읽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국의 내정에 끌어들이는 조선의 외교권 등을 일본이 감독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 출현을 막기 위한 미국의 오픈도 팔리시에도 바람직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미국이 합의를 해준 것이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 지배의 인정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을 인정하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할 뿐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한 교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 일본 지금 바뀌었지만 일본에서 제일 큰 돈, 백엔에 있었던 그 표지 인물이죠. 그 사람이 초기에 그 일본이 세국 정책을 할 때 그 일본에서 네덜란드 하란어를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너무나 작은 나라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고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단어들, 뭐 정치, 사회 이런 단어들이 상당 부분 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번역한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기본적으로 유신에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런 거 번역한 거예요. 서구 문물. 그래서 우리보다 빨리 세계 정세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인터넷도 다 갖고 있고 전부 다 IT 강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할까요? 이 21세기를 살면서 지금도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좀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스라테프트 협의 또는 양해의 본질은 협약이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협의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 보호 국화를 인정한 것은 러시아 봉쇄를 위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지 목적은 아니다. 지금 작금에 있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목표는 아시아에서 패권국 출현을 막겠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시진핑 공산 독재하에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봉쇄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냉전 시대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한반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알고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한반도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더 안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국이 3번에 걸쳐서 강력한 만남이 있어요. 카스라테프트 미략을 배워요. 그리고 한미동맹 1953년.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핵화 외교 이 3차례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 100년 미국과의 강력한 만남은 3번이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했다. 한미동맹이 두 번째 성공의 이름이다. 이 선택은 꼭 미국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의 방향에 있었고 공산주의를 배척한 데 있었다. 미국이 이 방향에서 우리를 돕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히로시마에서 글라스노스트까지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폴 리츠라는 미 국무부의 정책실장을 했던 굉장한 이제 불세출의 정보맨이에요. 근데 이 폴 리츠의 NSCC 68, 그러니까 탑 시크릿 1급 비밀이었는데 지금 해제가 된 그런 문서죠. 이 NSC 68 앞에 48, 48하고 68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NSC 48은 사실은 조지 캐난이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조지 캐난은 대소봉쇄론자예요.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다라는 익명의 전문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련 행동의 원천이라는 아주 멋진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 소련 행동의 원천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소련 대신에 그냥 북한을 넣어도 딱 맞는 그런 글이에요. 너무 통찰력이 탁월한 글인데 실제로 이 캐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무의미하다. 아까 마지막 꽁지의 파란색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조지 캐나는 그 한국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NSC 48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애치슨 라인, 그 당시에 이 조지 캐난과 같은 사람은 그냥 그 독일, 그 다음에 중동, 일본 정도만 전략적으로 미국이 중요하게 보고 돈을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한국은 뭐 전혀 관심 없었죠. 그런데 이 폴 리츠라는 사람은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이 사람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폴 리츠 책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폴 리츠의 히로시마에서 글라스노스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측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렸다. 그냥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버린 것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몹시 화를 냈지만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포로 문제의 난국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리하여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됐을 전쟁이 끝이 났다. 6.25 전쟁이 사실은 빨리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이상 끌었던 게 이 포로 협상 때문인데,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포로를 그냥 무조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굉장히 꼼수를 써가지고 포로를 실제 숫자를 한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한 10,000명, 몇천 명만 얘기를 했고, 이쪽은 우리 그 자유 쪽은 10만 이상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꾸면 완전 손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유 의사에 의해서 송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트루먼 대통령이 관철시키려고 전쟁을 2년이나 끌었어요. 트루먼이 뭐 완전히 선거 완전히 뭐 다 진 거죠. 아주 인기가 완전 바닥으로 친 거죠. 그래서 이 포로 협상이 끝나기 전에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 포로 협상 그 막판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리니까 사태가 막 급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그 당시에 이제 공산 측에서도 이걸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포로 협상이 자유 그 의사에 의한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이 폴 리츠만 해도 소련이 공산주의 이 그 블록을 형성하는 그 행태를 미국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지 캐넌은 대소봉쇄 정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미국의 이익에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기에 이 캐넌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캐넌이 어떻게 보면 맞죠. 그 3만 명이 넘는 그 젊은 피들이 왜 이 조그만 나라에 와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참 배은망덕하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 폴 리츠라는 사람은 소련의 모든 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 NSC 68의 이제 작성자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미국이 한국을 6.25 전쟁 때 자유를 지켜줬어요. 그 다음 인물이 더글래스 맥카서예요. 메가더예요.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는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폴 리츠 같은 전략가도 한반도 전체의 자유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조지 캐넌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메가드는 중국의 뭐 핵을 투하를 해서라도 개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메가드가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절이 됐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봤을 때 메가더나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세계의 갈래길에서 메가더와 이승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폴 리츠 같은 현실주의자가 있었고, 조지 캐넌 같은 이제 사람 있었는데, 제가 이 그 세 가지 경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여기서 결정자가 됐을까? 우리나라 역사, 한반도 역사를 누가 결정했을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난 70년의 그 남북한 분단의 역사가 정말 초자연적인 실체에 의해서 허락이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결국은 메가더가 이길 거예요. 결국 메가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이 인류 역사의 정방향이 될 거예요. 일본의 그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들어가서 그 천황을 그 인간 선언을 시키고 일본을 굉장히 이렇게 그 스무스하게 평탄하게 연착륙을 시켰던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이 생각이 그 당시에 현실이 되지 않았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어쨌든 한반도 남단은 그 반은 이렇게 자유를 구했는데 지금 메가드 동상을 그렇게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어둡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더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해리 트루먼이 그 이제 6.25 전쟁에 미군을 이제 같이 개입을 시켰던 이 트루먼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정말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지켜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포로 협상을 할 때 인간을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도록 넘겨주는 대가로 휴전을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We will not buy an armistice by turning over human beings for slaughter or slavery.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트루먼이라든지 메가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great mind, 위대한 생각, 이 사람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의 바탕에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영성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이 사실 우파 이념이 거의 지금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전 이런 그레이트 마인드가 없는 것이지 우파 이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예전에 평창 올림픽 그 노래를 만들었던 뭐지? 벌레소년이 우파는 낙엽처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막 웃음이 났는데 우파가 더 싫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자기한테 생각을 강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데 지금 그런 얘기가 무색하죠. 대한민국이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좌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좌파든 우파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파든 우파든 누구나 그 생각의 바탕에 이런 그레이트 마인드가 있는가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그레이트 마인드, 위대한 마인드가 있는가가 정말 핵심인데 저도 참 부끄럽죠. 미국이란 나라가 참 많은 모순을 갖고 있고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그 정치 영역 속에 성과 악에 대한 판단이 뚜렷해요. 원래 성과 악은 정치 영역에 잘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좌우, 리버럴, 진보냐 아니면은 이렇게 보수냐 이런 개념이 정치에 주로 들어오는데 정치 영역에 선악 판단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잠언 4장 2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발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선과 악의 판단은 무엇인가? 선과 악의 판단은 다른 기준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기준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게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그래서 이제 12편대를 골고루 잘 이렇게 리더로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었는데 잠언서에서 말할 때 이건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발을 떼라.
우리가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할 때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악에서는 발을 떼야 되는데 사실은 지도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평화가 오든 뭐 정의가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에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사야서를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레이트 마인드라는 것은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무엇이 선한가 악한가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식인이 없어요. 그 나라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 경제를 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런 경제학자조차도 소련이나 사회주의권 경제가 서바이벌 가능하다고 봤지 무너질 거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라는 선포를 했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거든요. 소비에트가 해체가 됐고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길로 나왔단 말이에요. 악한 걸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악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에 한국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혐오감이 들어요. 어떻게 악한 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저는 북한 인권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북한의 속사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네로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을 잃으면 어떤 것으로도 전혀 정당화되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칭찬하는 것 같지만, 칭찬이 아니죠. 작년 11월에, 2017년 11월에 한국 국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런 낙원이 아니다.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 사교다. 컬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행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훨씬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것. 십자가의 이 버티칼이에요. 인간의 기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의 모든 범죄를 덮겠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그 범죄를 스탑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작년 11월에 한국에 와서 했던 연설인데 이번 9월에는 또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를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워딩은, 말은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이 못된 놈 그러면서도 이렇게 협상도 해보고 최악을 피하려고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악한 걸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지금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그것은 가능한데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그 프리메이슨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 대륙회의 이후에 필라델피아가 잠깐 미국 수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 건물, 아주 멋있는 건물만큼 멋진 건물이 나란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 건물이에요.
그 길 제가 이제 돈을 내고 투어를 하는데 하도 프리메이슨 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갔더니 참 저로서는 그 뭐 이단인지 아니면 뭐 사입인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참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 그 엄청난 건물에 전시하고 있는 내용이 위대한 미국인들, 위대한 세계인들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모차르트, 괴테 이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사진들, 초상화들을 다 전시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십자가는 기울여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왕관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왜 이렇게 기울여 놨습니까? 똑바로 걸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죽음 이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약은 거부하고 구약에는 솔로몬의 영광, 이런 강한 인간, 위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이념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어를 또 잘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 질문을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약하다는 거냐? 위대하지 않다는 거냐? 그래, 돈은 없었지. 마혹간에 태어났지. 어린 양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위대하다는 거를 왜 모르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프리메이슨, 미국 전역에 이 프리메이슨 건물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이 프리메이슨에서 이렇게 조직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어떤 나라, 중남미 어떤 나라 대통령 막 공개적으로, 나 프리메이슨 멤버야. 이러면 자랑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프리메이슨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이 건물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다 살펴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을 전시하려고 애를 썼고, 뭐 그리스 간도 있고, 뭐 이상한 옛날 그 고대 문명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이런 침상 같은 게 있어서 그 침상에 사람이 눕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누워서 뭘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건 다 비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묘한 기분을 주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제일 인상적인 건 이 사진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죠. 한때는 크리스찬들은 프리메이슨이 못되게 하는 그런 룰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진짜 위대하게 하는 것은 버리는 건데 기독교를 버려서 기독교를 얻는 정신. 정말 이 피의 의미, 그 조그마한 나라, 이 조그만 나라, 그 대한민국이 악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help me 하니까 헬프를 안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거잖아요. 강하다고 해서 뭐 작은 애들을 다 이렇게 짓밟는 게 강한 게 아닌데, 진짜 강한 게 무엇인가? 그 질문에서 성공할 때만 미국이 위대했거든요. 제가 한때 좀 묘한 그런 기분 또 한 번 느꼈던 게 북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찬양은 모두 못 부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얼마나 강한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미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제 강의가 마지막에 그냥 단순한 복음으로 끝날까 봐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결국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기독교냐 아니냐 이런 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기독교냐 아니냐. 저는 기독교 제도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전면화된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제가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나 신앙을 많이 방해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 북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공적인 영역, 정치 영역, 사회 영역에서도 숙제가 돼버렸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옛날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걸로 좋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 질문이 전면화됐다는 것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닌가. 성과 악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는 시대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이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창시자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그 대통령 취임을 할 때는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링컨 집무실을 구경시켜줬다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고 했는데, 링컨이 뭐 일 많이 했습니까? 치적이 한 30개 됩니까? 우리 그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노예 해방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 한 가지 하기 위해서 탄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살펴보면은 다 숙제를 상당히 잘한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다 실패한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일단 다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늘 두만강에 이렇게 시체가 떠다닐 때 이렇게, 지금도 북한이 아주 심각해요, 상태가. 근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시체가 미국 사람이었, 그 질문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 다 보편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양이 시체처럼 저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봉착해 있는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게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한, 이 시대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벌이 오죠. 저는 2018년 우리가 지금 대북정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핵을 없앨 수 있나 없나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한반도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확정할 수 있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특수한 계층 뭐 몇십만 정도 말고요. 몇천만이 다 최소한 안 굶어 죽고 마약하지 않고 결핵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는 게 너무 심각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한국이 잘못될 거예요. 빨리 진짜 선악 판단을 제대로 하고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바를 때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것은 미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로 남겠다고 결정했던 한국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결정이죠. 우리가 안 하겠다면 누가 돕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방제도 되고 적화도 되고 뭐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 상관없고 이런 식의 허무주의로 간다면 누가 우리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가치 지도, 오늘 제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다 조금씩은 다 언급을 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사족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절대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예, 한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